됐으면 좋겠고. 의원님께 경제는 민주당이란? 경제는 민주당이란 나에게 활력을 주는 에너지원이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한테 아주 유익하고 좋은 공부를 많이 시켜주고 있어요. 보물창고? 네. 보물창고. 민생이다. 의정활동의 전부이다. 왜냐하면 정치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화이팅! 경제는 민주당 화이팅! 지식 충전의 시간. 경제는 민주당은 저에게는 매주 아침 일찍 나올 수 있는 길. 저에게 경제는 민주당은 항상 깨어있게 만들어주는 활력소다. 지식의 이거는 이제 당의 이미지를 바꿔내는 것 같고, 많은 의원들이 경제를 챙겨야 되는구나, 나도 공부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경제는 민주당이 좋은 거는 너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너무 쉽게 이렇게 현실적인 걸 가미해가지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아주 유익한 것 같아요. 경제는 민주당 화이팅! 경제는 당연히 민주당이죠. 민주당이 없으면 민생경제 이미 무너졌죠. 살려내고 있고요, 지금. 경제를 깨우쳐주고 배우
유명하신 분이야. 명저도 있어. 쏘세요. 아니 총장님께서 서 있어. 가끔 나와요. 아무래도 총장님께서 대학원생처럼 대학원생처럼 먼 데서 오시니까. 예, 염태영 의원님께서 오고 계십니다. 시간이 되었고 또 오늘은 두 꼭지를 해야 돼서 갈 길이 바쁩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유영국 하노이 우리 저 K 스타트업 하노이 센터장은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텐데 2023년에 우리 경제는 민주당 요 프로그램에 오셔서 강의를 한번 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아주 그 베트남을 포함한 아세안 국가의 경제 동향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우리 의원님들로부터 아주 호평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한 3년 지났는데 아까 잠깐 얘기 들어봤더니 작년에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이 8%가 넘었었고 올해 뭐 각종 인프라 이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서 올해 목표는 성장률이 10%가 넘는다고 합니다. 물론 개발도상 국가이기 때문에 잘만 운영하면 성장률이 높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베트남의 그 도약이 아주 무섭습니다. 근데 그게 또 우리한테는 기회 요인이 되기 때문에 오늘도 강의 들으시면서 의정활동에 도움되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잘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서국입니다. 갑자기 이란에서 전쟁이 나갖고서 굉장히 상심들이 많이 커져 있는 상태인데요. 그 이전에 이 강의를 잡아나갖고 어떤 분은 왜 생뚱맞게 지금 이란 얘기를 해야지 하는데요. 지금 이란 얘기는 과도기라서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여러분 어려서 동네에서 이 패싸움 해볼 때 보면 별 소리를 다 하잖아요. 뭐 갈아 마시겠다, 내가 뒤에 뭐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하는데 지금은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그리고 또 우리 금융시장이 너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이란 뭐 베트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가 급등 작년도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정상적인 수준에서 아까 베트남이 8%라는데 우리나라 1%였어요. 1도 안 돼요. 사실은 0.97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를 넘어오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우리가 다양한 정책들을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잘 만들어 주시고 해서 우리가 성장에 대한 어떤 뭐라 할까 희망적인 생각들을 좀 갖게 됐고요. 이 과정에서 진짜 우리 뭐 운 좋은 놈은 누구도 잡지 못한다는데 정말 운이 좋게 반도체 경기가 오면서 기업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고요. 그러면서도 은근히 금리가 좀 안정이 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었습니다. 물가도 안정이 되고 이런 것들이 모아 갖고서 올해 한국 성장률이 작년도 1에서 올해 2, 세계 성장률도 3% 초반대는 유지하지 않겠는가라는 희망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뻥 하고 터진 거죠. 그래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세계 체제 재편과도 관련이 되는데요. 핵심은 길어질 거냐 말 거냐, 지구전 했을 때 누가 이길 거냐, 이거 이외에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단계가 아닙니다. 이 이후에 세계 질서가 어떻게 재편되는가는 지구전에서 지는 측이 미국이 됐건 이란이 됐건 지는 측에 따라 갖고서 세계 질서에 대한 것 그리고 길게는 올 하반기에 중간 선거에도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면 지금 11월 달 중간 선거에서 미국 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할 확률이 15%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쭉 떨어져 있어요. 그렇게 나쁜 상황에서 이란 전쟁으로 더 많이 떨어진 게 현재의 상황인 겁니다. 아직 상원은 공화당이 유지를 이제
절대 과반을 유지할 거라고 보는 견해가 55 정도는 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길어지게 되면은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아주 복잡하게 엮여 있어서 어느 한 분야를 보고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제 저녁에 미국 유가가 120달러 갔었어요. 밤새 우리 저기 어제 야구 보고 있을 때요. 유가는 날아갔다가 밤새 다시 90달러 뚝 떨어졌습니다. 왜 그랬냐?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종결 단계에 왔다. 4, 5주 내로 끝나겠다라고. 지구전은 나도 못 버티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는 상황에서는 지구전이 가서 딴 나라들이 어떻게 참여를 할 것인가, 이란의 반격 능력이 얼마나 숨어 있을 건가, 이거는 시간을 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나라들은 지금 꼬랑지를 확 내리고 있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베네수엘라에서 석유 수입하던 걸 미국이 딱 막았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중동에서 특히 이란산 원유를 중국이 쓰고 있는데 딱 막고 있잖아요. 가만히 있는 겁니다. 중국도 별소리를 안 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번 달 3월 31일 날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이 예상되고 있는데 할지 안 할지도 아직 모르지만은 중국 입장에서는 조용히 있는 거는 유가 올라갔을 때 중국도 버티기 어려운 뭐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 내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부분들은 심각하고요. 한국 시간으로 내일이죠. 오늘 밤에 미국에서 또 재보궐 선거가 있어요. 트럼프 우세 지역인데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는 내일 저녁 때 정도 되면 나오겠죠.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많이 궁지에 몰리니까 빨리 끝내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가봐야 아는 겁니다. 요즘 전쟁은 전부 미사일로 하고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가봐야 아는 거고요. 이거와 무관하게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게 거꾸로 역전이 되는 거죠. 기업 이익이 늘지는 않을 거고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유가가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AI 투자를 더 이상 늘릴 수 없다라는 게 우리의 숙명인 것은 한국 경제에서 지금 반도체 AI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서 미국서 투자를 못하게 되면 한국도 어려워진다라는 생각들을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고 전 세계 투자가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 우리가 2월 달 수출을 보면은요, 역사상 최대예요. 일평균 수출도 하루에 22억 달러를 넘었고요. 전체 수출도 거의 증가율로 보면은 엄청나게 높은 이런 상태입니다. 특히 여기서 보시다시피 반도체, 제가 이 그림을 계속 보여드렸잖아요. 반도체는 여기서 쭉 일평균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반도체 이외의 것은 수출이 쭉 가보시면 이렇게 가보시면은요, 2014년에도 이만큼 높은 적이 있었거든요. 금액입니다. 10년간 반도체 이외의 것을 하나도 안 늘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조선이 좋잖아요. 방산도 좋잖아요. 한류 좋잖아요. 이거 세 개가 새로 왔으니까 나머지 산업은 그러면 반도체, 한류, 조선, 방산을 다 제외해버리게 되면은 나머지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만큼 좀 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산업의 불균형들이 매우 심각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게 2월 수출에서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어떠냐라고 보면은요, 지금 반도체가 전년 동기 대비 지금까지 2000년부터요 증가율로 보게 됐을 때 역사상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 재고 수준을 보면 출하 대비 재고를 보게 되면은 역사상 최저로 낮아요. 재고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 수출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가격을 놓고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이번에 예상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은 이거 잘 보시면은 작년 11월, 12월부터 수직 상승하는 게 보이시죠? 그럼 금액으로 잘 보시면은 한 5달러 가던 게 지금 35달러까지요. 7배, 6배 정도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 그렇게 급속하게 움직인 게 보이고, 가까이서 놓고 보면은 바로 이런 상태인데, 이 전쟁이 벌어지면서 그건 업데이트가 안 돼서 옆으로 누웠습니다. 떨어지지는 않고 있고요. 옆으로 이렇게 눕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안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부정적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반도체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요, 시장에서 제가 이거 강의하려고 하다 말았는데 다시 한번 보여야 되는 건 이겁니다.
우리의 IT 경기, 클린턴 때 IT 경기 때 보면은 우리가 그 당시에 뭐 핸드폰 나오고 인터넷도 나오고 하면서 IT 미국에서 생산성이 이렇게 쭉 증가합니다. 그런데 빨간 게 물가예요. 물가는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했습니다. 아주 좋은 거죠. 골디락스 이상의 굉장히 좋은 국면이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마찬가지. 여기는 코로나 때문에 어그러진 거니까 치면은요. 이제 AI 때문에 생산성은 매우 좋아지고 물가는 안정될 거라고 봤는데 이게 생산성 이만큼 좋아지는 걸 시장에서 주가나 우리의 기대감으로는 반영을 해놓고 있었죠. 그러고서 뭐 요즘 보시면 아시다시피 미국의 빅테크들이 직원들 계속 감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원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금리가 안정될 거로 봤는데 이번 전제로 금리가 올라가니까 AI 투자가 더 이상 늘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 특히 미국에 대한 수출은 미국이 IT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 그 IT 소프트웨어 투자와 한국의 수출하고 잘 보시면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더 이상 투자를 못하게 되면은 미국에서 이거 보시다시피 미국의 IT 투자라는 게 이렇게 늘어나니까 한국의 수출도 늘고 이게 굉장히 동행하는데 이번 상황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또 충분히 너무 많이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미국이 더 이상 투자 못하면 우리도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지금 우리 시장 저변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길어져서 금리가 올라갔다가 고공권에서 옆으로 흐르게 되면은 많은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그 부작용이라는 게 반도체도 있고요. 반대로 우리가 지금 잊고 있는데요. 관심이 없는데 우리는 한국의 양극화 가장 심각한데 서민들의 대출 금리가 올라가겠죠. 정부가 정책 금융을 아무리 줘도 이 민간 금융에서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는 좋았냐면은요. 이거 다시 한번 최근 거로 다시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이번에 전쟁 난 이후 거로 삼성전자가 1월 30일 날 올해 영업이익 자금 166조 8,220억이에요. 1월 30일 날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좀 더 됐는데 그 사이에 60조가 늘어서 226조. 2027년에 보면은 내년에 보면 195조로 봤다가 285조로 거의 90조가 늘어날 정도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친 듯이 우리 주식도 사고 막 희망과 막 이런 거에 막 그게 이제 우리 당 지지율하고서 동일하게 동행합니다. 방향성은 똑같습니다. 레벨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뭐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오니까 또 하나가 이제 그동안에 잠복됐던 게 있어요. 우리가 얘기를 서로 안 했던 게 뭐냐면 이 반도체 경기의 끝은 어딜까? 그래서 원래 2027년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합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 수익 예상을 보면은요. 2026년에 196 순이익이 100만 불이요. 그러니까 1960억 달러의 순이익에서 2500억 달러 여기 보시면 2028년을 보면은 300일 29년 300일. 그 이유는 이거는 맞는 건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보고 그 사람들이 보니까 이때라 모멘텀으로 그러니까 좋아지는 정도가 196에서 250, 한 50 정도 좋아졌잖아요. 여기서도 50은 좋아지면 증가율이 둔화되는 거죠. 이런 것이 예상이 되면서 미국의 IT 기업들, 우리가 흔히 아는 빅테크 기업들은 6개월 때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길지 않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 데이터 센터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를 했더니 돈이 부족한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 그러니까 돈을 전부 모아서 저 엔비디아 갖다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얘기는 못하지만 만약에 삼성전자 이 정도 이익을 얻게 되면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뭔가 딴지를 걸어서 우리끼리 얘기지만 뭔가 이런 상황, 그런 복잡한 심리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란 전쟁이 터지면서 변동성이 심화된 거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어찌 될까? 요 밑에 거로 놓고 보시면은요, 영업이익률 40%고요. 그래봤자 PR이 이렇게 되면은 5.6배라는 거예요. 우리 시장이 12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고민은 뭐냐면 싸기는 겁나게 싼데.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네. 그리고 이런 모멘텀이 둔화되는 것 같네. 그리고 많이 올랐으니까 버는 사람이 많겠죠. 과감하게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야, 이번이 기회다라고서 들어오는 거죠. 아마 여기도 기회로 보시는 분이 있고 이익 실현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아무것도 못 하신 분들이 여기 아침 먹으러 오시는 분도 있는 거지. 이게 그리고 PBR은 꽤 올라왔어요. 우리나라 1배 미만했었는데요. 시장 전체로 2배 가까이 됐습니다. 자산가. 근데 이제 이익을 좀 더 반영하면 조금 더 떨어질지 몰라도 PER로 보면 아직도 굉장히 낮은 이런 상태로 고민스러운 상태들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지금 오라클이라는 회사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중요한 소프트 회사인데 돈이 없어갖고서 찔찔찔찔 하다 투자 계획도 엊그저께 보니까 축소를 하고 돈 있는 애들은 메타가 이제 오라클 하던 걸 이어받아서 한다고 할 정도로 상당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 세계 시장은 전부 연결됐다라는 게요. 그 3호 요 대출에 한국 금융기관들도 투자를 하고 있어요. 한국 금융기관들까지도. 그러니까 이게 미국만이 이게 아니라 우리나라 돈이 넘어가서 하는데 이게 금리가 좋거든요. 한 6, 7% 줘요. 6, 7% 주니까 금융기관 입장에서 글로 가서 했다가 만약에 이 대출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회사도 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전체 기업 이익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매우 중요한 함의가 있습니다. 2024년까지 보시면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영업이익을 놓고 보시면 23년엔 적자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없었어요. 이게 이제 주황색이 반도체인데 이랬다가 20년 56조, 작년에 91조 뭐 해서 전체가 281조였는데 올해 되면은 580조. 그다음에 이거는 낙관적인 시나리오죠. 낙관적인 시나리오 때 반도체만 333조라는 거예요. 저는 뭐 이거는 좀 믿지를 못하겠어요. 너무 많은데 여기서 280에서 580에서 300조가 늘고 유지한다라는 게 우리 시장의 지금 전제 조건이에요. 여기서 의원님들이 정말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되면 국가 전체적으로 300조가 우리가 부가가치가 생긴 거잖아요. 이 돈을 어떻게 쓸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구조전환 계획들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면은요 15년 20년 동안 이런 적이 없거든요. 그럼 이 돈을 얼마나 잘 쓰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특히나 이게 다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기업들이 번 돈은 이 회사들이 어떻게 현재의 사업 모델, 비즈니스 모델에서 다른 것을 할까. 이게 국가적인 대과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풀어줄 거냐. 그러니까 이 토탈로는 의원님들이 고민하셔야 될 거고요. 여기서 생각할 것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경영진들, 우리 반도체업계 전체적으로 이 돈이 들어왔는데 그냥 쓰고 말 거냐,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할 것이냐, 이런 우리가 메시지나 인식을 갖고서 지금 이 상황을 보야 돼요. 여러분이 주식 투자해서 돈 벌고 이런 게 관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 전략에서는 그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화해서 뭐 6천을 가냐 뭐 했는데요. 요게 6천 가기 전까지 데이터인데요.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주가의 밸류에이션, 퍼가 올라가는 게 있고 이익이 늘어나서 올라가는 게 있어요. 퍼라는 거는 이런 것들 현재 주가 10배라는 얘기는 현재 순이익의 10년치 순이익을 다 더하면 현재의 시가총액, 현재의 기업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딴 나라들은 20년치를 본다. 그러면 그 나라는 미래를 넓게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10배, 10년치밖에 못 봤죠. 어떤 때는 뭐 8년치밖에 못 보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하는 밸류업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10년이 아니라 이걸 12년, 13년, 14년, 15년 이렇게 가야 되는데 퍼는 조금 1, 2년 올라가고요. 나머지는 뭐냐? 기업 이익이 확 늘은 겁니다. 그래서 주황색이 기업 이익인데요. 한국이 6천 가는 동안에 기업 이익이 늘어서 주가가 올라간 건 72%고 퍼가 올라간 거는 25%,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화하는데 이게 어느 날 우리가 법안 딱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투자 문화가 바뀌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 그거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퍼가 올라간 날은 오히려 뭐 콜롬비아, 마약하는 나라 이런 나라는 파란색 퍼가 올라갔죠. 우리나라 전 세계 놓고 보면
딴 나라들도 어느 정도는 올라갔지만 우리는 기업 이익에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투자 문화가 어떻게 되느냐, 그 문화와 관련된 부분들이 정책으로 구현되지 않게 되면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외국인들은 여기에 대한 큰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하는 것은 펀드로 투자합니다. 그럼 이머징 마켓 펀드를 보면 한국이 한 20%야? 그럼 한국 20%, 중국 30%야? 중국 30%. 딴 나라 넣어놓은 거예요. 이게 통으로 봤는데 아, 한국이 밸류업한데? 그게 종목으로 놓고 보게 되면 별건 아니라고요. 그리고 많은 어떤 것들은 이 펀드는 어떤 모형, 퀀트 모형에 의해서 과거의 비중이 얼마였으면 자동으로 매도가 나온다든가 이런 거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고치려면 시간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미국식 밸류에이션 받으면 우리 만 가도 상관없어요. 만을 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려면 지고 지난한 과정이고 뭐 저야 뭐 60대 중반 돼서 뭐 못 보겠지만 여기 젊으신 의원님들은 그런 세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긴 안목을 갖고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면 별 효과도 없고요. 스마트폰에도 잘 안 오는 겁니다. 어찌 됐건 우리는 이런 한계가 있고 계단식으로 천천히 가는 과정에서 이번 이란 사건으로 또 한 번 역시 올라가면 팔아야 돼.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막아야 되는 게 현재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은요.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외국인 투자가가 어제까지 들었는데요. 여기 잘 보시면 이게 3조 1천 뭐 이런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2월 13일부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반도체에 대한 이게 이란 전쟁과 무관하게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 팔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2월 27일 날 7조 7천억이나 팔았거든요.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7조 7천억.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면 이거 예상됐던 거거든요. 일반인들 보지도 않아요. 미국이 한국에 투자하는 ETF가 있는데 3달에 한 번씩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한번 펀드를 만든 다음에 3달 그냥 가요. 그 사이에 어떤 주식은 오르고 어떤 주식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3달 동안 한국의 반도체가 너무 많이 올랐네. 원래 한국의 반도체 비중이 뭐 예를 들면 20%였는데 2월 말이 되니까 이게 40%가 된 거예요. 주가 더블 났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일정 부분 줄여놓아야 되겠죠. 자동으로. 이게 나오는 날이고 다 알려줬단 말이에요. 아는 거예요. 다 아는데 여기다 대고 때리는데 우리가 다 받아갔어요. 한국 사람들이. 자 보시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파는데 우리나라 요거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는 ETF라는 겁니다. 김태년 의원님이 ETF 사서 뭐 얼마 먹었다 뭐 이렇게 자랑을 하셨는데 최근에 20% 깨졌을 겁니다. 그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 들어온 거죠. 그래서 좀 달라진 건 뭐냐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과열이 식어서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과열이 식고요. 좀 냉정하게 좀 보여야 되니까 요 금융 투자로 잡힌 게 한국의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ETF가 드디어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쉽게 오늘은 괜찮을 겁니다. 이제는 이제 대충 단기적인 뭐라고 할까? 단기적인 저점 근방이라고 했어요. 저점이 아니라 근방 어딘가. 왜냐하면 미국에서 나오는 정보는 2시간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내가 뭐 믿을 수는 없어요. 이 개인들이 여기 보시면 개인들이 너무 많이 받아갔거든요. 가장 최근에. 이게 무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더군다나 거래 대금을 놓고 보시면 코스닥 30조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3월 4일 날 여기 3월 4일 날 거래대금 62조, 52조, 6천 선에서 왕창 물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거 물린 사람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면 이래요. 다시 이제 이불이 쫙 올라가면 어휴 내가 사자마자 10% 빠졌다가 원위치했네. 그러면 이 하수의 생각은 거기서 아유 수수료 나오고 그냥 번전하고서 내가 오늘 밥값 벌었으면 그냥 팔아버린다. 그러면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 시간이 걸리는 기간 동안에 시장이 굳건하다는 걸 알려줘야 되고요. 삼성전자를 한번 보시면 똑같은데요. 2월 27일 날 보시면 2,100만 주나 외국인이 팔았거든요. 파란색이 파는 거예요. 2,100만 주, 1,500만 주 어마어마하게 이거 팔고 있는데 이걸 전부 다 우리 개인하고 금융투자, 우리 ETF가 다 받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위가 머리에 무거운 걸 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의 장으로 한국 주식시장이 진행돼야 된다라는 것을 앞으로 이제 정치권에서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더군다나 지방선거 전까지 전고점을 못 넘길 수도 있어요.
못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장기적으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장기 보약되는 거, 한방적 처방에 해당하는 정책이라든가 코멘트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써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 주식만 보지 마세요. 가상자산이 작살이 난 거 아시죠? 네? 그럼 우리 청년층들이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가상자산도 어려워지죠. 부동산도 뭐 어찌됐건 오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모든 투자 자산이 올해 2분기에 굉장히 큰 조정기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선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좀 추경 논의들도 있는데 추경 논의에 명분이 생긴 거잖아요. 이번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하다 보면은 어찌됐건 어려우신 분들은 더 어려워지는 게 이런 사건을 통해서 있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를 여기서 마치고요. 저기 베트남 불렀는데요. 베트남의 관점은 두 가지예요. 우리나라 수출의 제3의 수출국이고요. 또 하나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게 베트남은 정치와 당정이라든가 이런 게 균형을 잡힌 나라였는데요.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공안 담당 출신이 베트남 처음으로 잡아서 중국식 사회주의 모델로 가는 거예요. 중국식 모델로 가는 과도기인 것 같은데 과도기인 것 같은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고요. 특히 유영국 센터장이 여러분들이 하노이나 이런 데 가셔서 현지에서 가실 경우에는 한번 불러서 한번 그쪽에서 한번 들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 하노이의 유영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한테는 상당히 뜻깊은 날인데요. 딱 3년 전에 아까 김태년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3년 3월 8일에 이 자리에서 베트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2011년 3월 10일 딱 오늘 제가 베트남 처음 왔었습니다. 오늘 딱 만 15년 된 거고요. 15년 차에 베트남과 그리고 주변 아세안 국가들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뜻깊은 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아세안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일부 드리고요. 베트남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은 아세안이 보통 10개국이라고 했는데 최근에 우리가 예전에 동티모르라고 알고 있던 티모르가 이제 가입하면서 11개 국가가 됐습니다. 근데 아세안은 굳이 구분을 한다 그러면 대륙부 아세안과 해양부 아세안으로 나뉩니다. 딱 5개 국가, 보통 우리가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부르고 있는 베트남,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이 5개 국가고요. 그 외 바닷가 쪽에 있는 해양부 국가들을 해양부 아세안이라고 일부 나눠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세안을 EU처럼 하나의 큰 경제 공동체로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처럼 문화적으로나 인종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크게 합쳐져 있는 나라들이 아니거든요.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베트남은 지리적으로는 동남아 국가지만 문화적으로는 동북아 국가입니다.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한자 문화권이고 유교 문화권입니다. 그리고 아세안에서 이 대륙부 국가들은 소승불교인데 힌두 문화와 소승불교가 합쳐져 있는 문화입니다. 그리고 해양부는 이슬람과 힌두가 합쳐져 있는 문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200~300년 동안 유럽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굳이 식민지 기준을 한다 그러면 인도 차이나 반도의 프랑스,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는 프랑스 식민지였고요. 미얀마는 영국 식민지였고 태국은 식민지는 아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영국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해양부에서도 영국과 인도네시아와 티모르는 포르투갈의 영향을 받았죠. 그리고 동남아에서 아세안에서 가장 특이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데는 필리핀입니다. 왜냐하면 필리핀은 스페인 280년, 미국의 60년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다 보니까 우리가 아시아 사람이라고 하지만 정서적으로는 서양인의 정서를 가지고 있어서 보통 우리 기업들조차도 아세안에 진출할 때 그냥 동남아, 아세안에 진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지만 각각의 문화들이 너무나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컨설팅 기업들이 시장을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아세안의 인구가 얼마가 되고 경제 규모가 얼마 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세안을 공통적으로 적용해서 뭘 하기는 사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굳이 구분한다 그러면 태국을 주변으로 해서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는 바트 경제권이라 해서 태국의 경제적인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방콕에 들어온 수많은 물건들이 육로를 통해서 그 주변 국가로 물건이 많이 나갑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중국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물량이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해양부에서는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해서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부자들이 싱가포르에 와서 소비를 많이 하고 싱가포르에서 들어온 물건들이 주변 국가로 많이 나가기도 합니다. 필리핀은 말씀드린 대로 전혀 다른 경제권이고 문화권입니다. 그래서 아세안 이 주요 6개국들의 경제 성장률 추이를 제가 분기별로도 좀 해봤는데요. 눈에 띄게 보이는 숫자를 보이는 곳은 베트남입니다. 아세안이라고 해서 모두 다 빠르고 큰 성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태국을 보면요. 태국은 아세안의 경제 맹주라고 불려왔지만 2022년부터 경제 성장률 추이를 보면 1%대, 2%대를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작년에 8.02% 성장을 했습니다. 올해 10% 성장을 자신하는데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허황된 소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뒷부분에 이 아세안 6개국 경제 성장률 추이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얼마 전에 대통령님께서 싱가포르를 다녀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AI 관련돼서 싱가포르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사실 우리 언론에서 잘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았었는데요. 싱가포르는 아무래도 이제 특히 미국 자본에 의한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러한 이 큰 업체들이 아시아에 투자할 때, 아세안에 투자할 때 가장 유망한 곳이 싱가포르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화되어 있기도 하고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도 좋고요. 그런데 싱가포르는 너무 작은 나라이기도 하고 전력이 부족합니다. 지금 국가 전력 전체 소비되는 전력 중에 9%를 데이터 센터에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싱가포르 입장에서는 더 이상 데이터 센터를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 인접한 말레이시아의 조호바루라는 데에 지금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는 싱가포르이 아세안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지만 5년 후에 10년 후에는 말레이시아가 가장 많은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엔 인도네시아가 됩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는 데이터 주권 정책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쓸 데이터를 할 거면 우리나라에다 데이터를 설립해라라고 해서 이 세계적인 이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데이터 센터를 지금 엄청나게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기업 입장에서는 인도네시아가 막연하게 인구가 많다고만 해가지고는 굳이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인도네시아가 빠르게 특히 이 스타트업들이 가장 많고 유니콘이 아세안에서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리고 젊은 인구들이 이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이커머스를 한다든지 각종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엄청나게 소비를 하는 곳이다 보니까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에서 가장 큰 데이터 소비 국가입니다. 지금 제가 뭘 많이 써놓긴 했지만 싱가포르이 현재까지는 데이터 센터가 많지만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의 인접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데이터 센터가 급격히 많이 생기고 있고 5년 후에는 아세안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 센터가 설립이 될 거고 인도네시아 그 뒤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태국도 요즘 들어서 데이터 센터가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아직까지 베트남과 필리핀 같은 곳들은 데이터 센터 규모가 매우 협소합니다. 지금 베트남은 이 총리가 직접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재작년 말에 진수낭이 베트남에 2번째 방문했을 때 데이터 센터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노이 하나, 호치민 하나에서 2개가 지금 데이터 센터가 건립 중이고요. 인도네시아는 참 안타까운데요. 코로나 이후로 모든 게 중국에 집중되어 있던 걸 분산해야 된다고 해서 떠올랐던 나라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리고 조코이 대통령이 있을 때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위상도 많이 강화되고 아세안의 맏형으로서의 위상이 정말 대단했었죠. 그런데 프라보 대통령으로 정권이 바뀌고 나서부터 뭔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는 게 너무 좀 노골적으로 요즘 보이기도 하고요. 첫 번째 인도네시아 관련된 큰 이슈는 조코이 대통령이 매우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수도 이전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이 자카르타는 매우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 자카르타 수도의 위치는 이 네덜란드 식민지였을 때 각종 향료와 후추와 커피를 유럽으로 보내기 위해서 적합한 곳이 자카르타였습니다. 그런데 자카르타는 현재 인구가 2천만이 넘어가고 급격하게 지반이 침수되면서 이 수도 이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잘 모르시는데요. 말레이시아 그리고 필리핀, 인도네시아는 과거에 한 민족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하나의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정서적인 유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마필린도라고 해서 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세 개를 합치자라고 하는 정상회담까지도 있었고 기념 우표까지도 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코이 대통령은 누산타나라고 하는 이 과거에 우리가 보르네오 섬이라 불렀던 여기에 수도를 하면은
인도네시아만을 위한 수도가 아니라 이 해양부 아세안의 중간적인 위치를 하고 있고 이쪽에 현재 아세안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이 보르네오의 밀림을 개발해서 이 해양부 아세안의 큰 수도가 되겠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저게 수도 이전 정책을 해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던 중에 정권이 바뀌고 브라보 대통령이 수도 이전을 사실 진행을 더 이상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저기 투자를 꽤 많이 했는데 지금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저 투자한 거에 좀 손해를 좀 많이 보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작년 초부터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브라보 대통령이 대통령 공약 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밀었던 게 무상급식입니다. 초, 중고뿐만 아니라 임산부들까지 이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브라보 대통령 자체가 이제 군 출신이기도 하고 과거에 인도네시아 민주화 운동 때 추방을 당했던 사람이기도 한데 무상급식을 준비 없이 하다 보니까 충분한 예산도 없이 하다 보니까 국제신용평가사들이 계속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이 정책을 준비 없이 하다 보면 당신네들 예산이 문제가 되고 인도네시아 경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신용평가가 하락을 할 것이다 하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브라보 대통령은 작년 1월에 그런 거에 의연히 맞서겠다고까지 적극적으로 대변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1월에 피치와 무디스가 곧바로 신용평가를 부정적인 전망으로 바로 하향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군이 각 학교에다가 직접 식판에다가 음식을 담아가지고 아이들에게 배송도 하고 있고 군부대 내 식당 같은 거 시설을 해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를 군이 굳이 왜 하는지 다들 이해를 못하고 있고요. 특히 인도네시아에는 되게 훌륭한 이 스타트업들, 유니콘 스타트업들이 10개가 넘게나 있기 때문에 민간이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강행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대량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문제는 브라보 대통령이 더욱더 강화를 하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무상급식을 하니 다른 쪽 예산을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교육 예산과 지방 예산이 됐습니다. 교육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장학금이 부족하게 되고 더 많은 선생님들을 채용해야 되는데 선생님들 채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 청년들이 더욱더 큰 실업률에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이 검은 복장을 한 청년들이 대학생 중심으로 한 청년들이 전국적인 시위가 벌어졌다가 그 시위에서 공유 차량, 그러니까 아세안에서는 그랩과 고잭이라고 하는 오토바이 플랫폼이 있습니다. 오토바이 통해 가지고 택시도 하고 배송도 하는데 이 시위를 막던 경찰 장갑차에 깔려서 오토바이 젊은 22살의 기사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게 순식간에 SNS에 퍼지면서 전국적으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지방 예산이 또 줄어들다 보니까 지방 의회를 불태우기도 하고 정말 심각한 사태가 작년 8월에 벌어졌었습니다. 뒷부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 순간에 베트남은 건국 80주년의 똑같은 날에 대대적인 환영 퍼레이드가 벌어지고 있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불타오르는 의회와 청년들의 시위가 계속해서 벌어졌습니다. 아세안에서 쌍두마차로 불렸던 고성장의 국가 두 곳이 크게 엇갈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디트로이트라 불렸던 방콕은 지금 큰 변화를 겪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태국은 전형적인 친일본 국가이고 일본의 수많은 가전 전자제품 회사 그리고 자동차 회사들이 생산하고 있는데 특히 아시아의 디트로이트로 불렸던 방콕에서 일본 자동차 공장들이 철수하거나 급격히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중국의 전기차 공장들이 들어서고 있고요. 태국 경제 자체가 매우 아까도 보셨지만 1%대 2% 성장을 좀 태국이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태국 경제 자체가 많이 위축되어 있기도 하고 급격하게 태국 정부가 친중 성향을 좀 보이고 있기도 하고 근데 일본 자동차들이 그동안 태국의 자동차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다가 최근에는 뚝뚝뚝 떨어져서 70%로 떨어졌습니다. 그 자리를 중국 자동차들이 들어오고 있고 BYD가 작년에 전체 내연기관 자동차까지 포함해서 4위를 했고요. 순수하게 EV로만 하면 중국 자동차들이 75%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대자동차가 태국에 진출해서 자동차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했었는데요. 처음엔 기아자동차가 하겠다고 했다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취소가 되었고 태국에 이제 현대자동차 들어간다고 하는데 연 생산 5,000대 규모 정도로 소량으로 들어갑니다. 그것도 조립 형태로만 들어가고요. 근데 중국 기업들은 이미 차지하고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시장 점유율을 급격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베트남은 이 대륙부 아세안에서 캄보디아, 라오스는 이미 20여 년 전부터 친중으로 기울었고 태국 역시도 급격히 친중으로 기울은 것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반중 국가였거든요. 그런데 뒷부분에 소개드릴 베트남의 우리는 보통 당서기장이라 부르는 총비서가 이 공안부 출신인데 베트남의 공안부는 우리나라 이 국정원과 경찰이 합쳐진 조직입니다. 근데 매우 유연하게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고 매우 현명하게 외교를 하고 있으면서 트럼프 1기 때는 적극적인 반중의 자세를 취하면서 미국으로부터 받은 무기부터 해서 온갖 경제적인 지원을 혜택을 받다가 분위기가 바뀌니까 지금은 중국하고도 가깝게 지내고 있는 현명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뒷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는 베트남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베트남 하면 머릿속에 이런 수많은 단어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이걸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베트남 하면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 그리고 뭐 베트남 반미 샌드위치라고 하는 것도 좋아하기도 하고 다낭 같은 경우는 경기도 다낭시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요즘은 베트남의 나트랑 이제 베트남에서 나짱이라 부르는 데를 서울시 나트랑구라고 부르기도 할 정도로 한국 분들이 베트남을 가장 많이 다녀갑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 기업과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지난 33년간 베트남에 가장 투자를 많이 한 국가가 우리 베트남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한때 삼성전자가 베트남 전체 GDP 20%를 차지했고요. 수출 금액으로는 25%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베트남은 삼성전자가 전체 GDP 한 14%를 차지하는데 우리 삼성전자가 줄어든 게 아니고 그 사이에 베트남이 성장을 많이 했고 삼성전자를 대표로 해가지고 베트남이 신뢰할 만한 기업이다, 국가다, 시장이다 고 하는 인식이 생기다 보니까 다른 나라 투자자들이 투자를 더 많이 하다 보니까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아진 겁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한때 베트남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교민들이 27만 명까지도 됐습니다. 지금 한 20만 명 정도 살고 있는데요. 신남방 정책 차이나 플러스 원으로도 불리기도 했고 2019년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에다가 베트남은 너희의 미래다. 너희가 개혁개방을 하면 베트남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베트남을 개혁개방의 모델로 보여줬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2019년 초반에 2018년부터 해서 김일성 대학과 김책공 대의 엘리트를 뽑아가지고 베트남의 도이머의 개혁개방 정책을 공부했고 베트남에서 차관급이 평양에 가서 가르쳐주기도 하고 북한에서 베트남에 와서 특히 호치민에 와서 베트남의 개혁개방을 공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2019년에 그게 어그러지다 보니까 지금 더 이상 진행은 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만의 입장이 아니라 베트남에서 생각하는 요즘 최대 현안은 뭐냐면 무조건 우리는 중진국에 탈출해서 선진국에 진입을 해야 된다는 게 지금 최대 화두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반도체를 유치해야 된다. 반도체 시설을 유치해야 된다고 하는 게 적극적인 지금 추진 방향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베트남에 방문을 했을 때 베트남이 여러 가지 것을 양보를 하면서 대신 조건을 내건 게 우리 베트남의 반도체 산업을 지원해 주세요, 투자를 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지금 미국의 반도체 설계 회사라든지 여러 반도체 회사들이 베트남에 투자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좀 반도체 관련해 해달라고 하는데요.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삼성전자가 후공정으로 테스트 패키징 관련된 걸 지금 베트남 하노이 북쪽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도 의원님께서 문의를 주시기도 했는데 베트남에 관심 있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베트남의 반환 감정 또는 베트남에서 삼성전자가 철수한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진짜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게 베트남에 있는 분들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누가 해라고 하지만 이게 정말 영향력이 큰 게 베트남에 투자한 우리나라 이름만 들을 법한 우리 기업들 베트남에 이미 10년이 넘게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원분들이 물어보세요. 진짜 베트남 삼성전자 철수하는 거냐고. 혹시 내가 모르는 게 있냐고. 그리고 우리나라 모 공공기관에서 베트남 관련된 지원 정책 때문에 오셨던 모 박사님이 베트남에 우리 기술 탈취 엄청 한다는데 우리가 베트남에 지원해 주는 게 맞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2023년 3월에 이 자리에 있을 때도 똑같이 말씀드렸던 게 가짜뉴스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갑자기 요즘 또 다시 그게 생기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지금 엄청난 개혁 개방을 하고 있는데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월에 베트남 공무원 23만 명을 감축했고 중앙부처를 다 6개를 없애버렸습니다. 근데 그 베트남이 지금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특히 서방에서 베트남 이제 투자할 만한 곳이다라고 보게 된 주인공은 또럼, 우리는 이제 당서기장이라 부르는 또럼 총비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베트남 경제 현황, 베트남은 이제 아세안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무역 수지가 큰 나라입니다. 이렇게 된 지가 지금 3년이 넘었고요. 싱가포르이 1등이라고 하지만 싱가포르는 전체 수출 물량의 55%가 환적 물량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생산해서 간 게 아니라 다른 나라가 싱가포르이 지리적으로 유리하기도 하고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싱가포르로 간 다음에 싱가포르에 다시 선적해서 나가는 물량입니다. 실질적으로 베트남에서 그 나라에서 생산해 수출한 걸 하면 이미 3년 전부터 베트남이 아세안의 실질 1위이고요. 태국은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베트남의 위치가 있었는데 아까 경제 성장률이 제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태국은 저렇게 4위로 밀려났습니다. 베트남 뭐 경제 성장률 좋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작년에 베트남이 200억 흑자를 했는데요. 24년도에 비해서는 줄어듭니다. 그 이유가 적극 미국의 이 관세 전쟁 때문에 베트남이 미국 입장에서는 세 번째로 미국 입장에서는 적자고 베트남 입장에서 흑자를 가장 많이 낸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관세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미국의 알래스카 LNG도 사준다고 하고 비행기도 엄청나게 사준다고 하고 온갖 걸 사준다고 하면서 흑자 폭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좋은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베트남은 3대 교역국이고요. 92년대에 5억 달러였던 게 작년에 946억 달러에서 190배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증가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하고 베트남하고의 관계는 정말 밀접한 관계인데 뒷부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자국 기업들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긴 한데요. 베트남의 엄청난 수출과 빠른 경제 성장률에 전체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83%인데요. 그중에 75% 이상이 전체 수출하는 외국 기업들입니다. 외자 자본에서 수출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7, 80년대 그러긴 했지만 빠르게 우리 자국 기업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경제 성장을 이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외국 자본이 들어오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술 이전을 어느 정도 좀 지원을 해주고 자기들이 좀 성장할 수 있게 좀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베트남 경제 성장률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도 눈에 좀 띄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천연 광물이나 이런 수출도 많았지만 반도체 후공정이 말레이시아에서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패키징 테스트 패키징을 말레이시아에서 많이 하는데 그 덕에 좀 많이 좀 보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요. 이게 미국이 북한한테 야 베트남처럼 되면 니네 이렇게 될 수 있어. 베트남처럼 공산당 체제는 유진하지만 미국하고 수교를 해서 니네 개혁개방하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게 이런 모습입니다. 사실 모든 독재 국가들이 희망하는 나라가 싱가포르라고 해요. 싱가포르는 사실은 실질적인 독재 국가인데 그걸 잘 모르잖아요. 싱가포르의 언론이 방송국 하나 그리고 신문사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도 잘 모르기도 하고요. 하지만 많은 지원도 해주고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잘 살 수 있게 해주기도 하고 집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희망하는 게 싱가포르처럼 되는 건데 베트남 역시도 지금은 1단계 중국의 사회주의 모델을 따라가지만 궁극적으로는 싱가포르처럼 되고 싶어 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2기가 됐을 때 미국의 수많은 언론들이 베트남이 엄청나게 떠오를 것이다. 왜냐하면 반중 정책을 강화해서 베트남이 그 큰 수혜를 받을 거라고 했는데 트럼프 1기 때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이제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트남이 정말 기민하게 그 추세에 맞춰서 중국하고 갈등을 빚지 않고 지금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 모습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전 세계적으로 브릭스 이후에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다음으로 떠오를 만한 나라들로 여러 국제기구들, 경제기관들이 수많은 나라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저 수많은 나라들 중에 지금도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화되어 있으면서 성장 유망한 나라고 할 만한 나라는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 정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도네시아가 요즘 좀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전 좀 안타깝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베트남이 절대적으로 대단하다 막 그런 게 아니라 베트남 이후에 갈 만한 나라가 사실 없습니다.
지난 2023년에 베트남이 한참 떠오를 때 인도와 인도네시아도 그 못지않게 괜찮다 그래서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갔다가 1년도 안 돼서 많이 돌아왔습니다. 가봤더니 베트남만큼 괜찮은 시장이 없다. 거버넌스가 괜찮은 데가 없다라고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향후 10년 동안은 베트남을 대체할 만한 나라가 사실 없어 보입니다. 지금 머릿속에 요즘 이 시장이 괜찮다고 하는데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런 나라들을 이 경제기관들이 선정을 했을 때 젊은 인구, 인구가 풍부한 인구 이런 걸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AI와 로봇이 이제 우리 생활에 급격하게 침투하면서 청년들이 많은 나라는 지금 그 청년들 자체가 리스크가 되고 있어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 정권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이미 그런 일이 24년, 25년에 벌어지고 있는데요. 방글라데시에서 정권이 무너진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던 거는 청년의 일자리를 갖다가 축소를 하면서 벌어진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도 작년에 벌어졌던 일은 말 그대로 이 무상급식하는 예산을 쓰기 위해서 교육비를 줄이면서 대학생들로 촉발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신흥개발 국가 중에 계속해서 성장하고 하려면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개발해주고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사실 정부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제 이 과거에 저임금 노동으로 해왔던 일들을 이제 로봇과 이 인공지능이 해결을 해버리다 보니까 매우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이 방향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기업 육성하는 것을 작년에 선언을 했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8월에 똑같은 시간대에 베트남 하노이와 자카르타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아세안의 쌍두마차라고 했던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크게 엇갈린 순간이라는 장면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80주년 기념의 군사 퍼레이드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시민들이 지방에서까지 와가지고 좋다고 우리 이제 80주년 됐고 우리는 이제 중진국에 들어갔고 이제 우리는 선진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왔던 모습이고요. 그 똑같은 시간에 자카르타에 청년들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왜 말도 안 되는 걸 하냐고 하면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던 겁니다. 이 문제를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 앞으로 신흥개발 국가들한테는 전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베트남은 3단계 발전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945년에 미국과 전쟁이 끝나면서 이제 북부, 남부로 나눠지면서 국가가 건립이 되었죠. 그리고 1975년에 통일이 되었고, 그리고 1986년에 개혁개방 정책이라고 하는 도입머니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단계, 2단계를 했는데 1990년대 후반에 베트남 1인당 국민소득이 1,500달러 내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베트남 정부가 준비했던 거는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는데 그때 나온 답이 통신과 IT 산업을 유치를 해야 된다였습니다. 왜냐하면 1인당 국민소득이 1,500달러 내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저임금 노동, 옷을 만들고 신발 만드는 건 자기들이 대부분 차지할 건 분명한데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3,000달러, 4,000달러가 도달했을 때 그 다음 단계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가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2011년 3월에 베트남 처음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충격을 받은 게 뭐였냐면 베트남 호치민이나 하노이 또는 많이들 가시는 다낭 지방에 도시 전체가 와이파이망이 2011년에 이미 다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맥주 한 잔에 우리나라 돈은 500원 길거리에 커피 한 잔 마시는 그런 허름한 식당에서조차도 와이파이가 다 무료였어요. 기억해 보시면 우리나라 2013년도 14년도에 스타벅스에서 와이파이를 24시간 전면 다 개방하느냐 마느냐 큰 논란이었거든요. 그때 커피비는 계속해서 음료 하나를 사면은 영수증에 와이파이 그 코드를 줬고 베트남은 스타벅스는 그냥 전면 다 개방하면서 그때부터 스타벅스하고 커피비나하고 매출 차이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그런데 1인당 국민소득이 2,000불도 안 되는 베트남에서는 그것도 공산당의 나라에서 와이파이가 전국에 다 깔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공산당은 북한이나 중국하고 너무나 다른 되게 유연한 정책을 펼치는 나라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모습 또는 과거까지의 모습이 혹시 지금까지 되게 잘못된 모습들이 있거나 또 개선해야 될 게 많은 게 있는 건 분명하지만 지금까지 변화했던 모습들,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모습들을 감안하면 베트남은 계속해서 괜찮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3년 전에 제가 이 자리에 왔을 때도 말씀드렸던 게 지금 엄청나게 변해왔고 발전하고 있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근데 베트남 또럼 총비서가 24년 11월 말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 베트남 민족이 시대가 왔고 향후 10에서 15년 동안 발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는데 그 이유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갈등 때문에 큰 수혜를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 상황을 봐도 우리가 가장 유리한 상황인데, 이 황금 같은 기간 10에서 15년 동안 우리가 최대한 발전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때문에 우리가 더 발전할 수가 없다. 이 부분이 심각한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개혁개방을 선언을 합니다. 제2의 개혁개방에 해당되는 공무원 숫자를 과감하게 줄이고 공조직도 과감하게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이 공안부 출신이라고 하는 정적을 제거한 거 아니야라고 의심을 품었던 미국과 유럽의 언론사들, 전문가들이 이 사람이 정말 이거 잘할 수 있나 했는데 좋은 성과를 펼치고 반대 정적들하고도 관계도 잘 유지하면서 이 엄청난 개혁 개방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대로 하면 진짜 베트남 선진국에 갈 수 있겠는데, 이런 이야기가 지금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 11월에 이 복잡한 관료 시스템과 부정부패 때문에 국가가 더 발전할 수 없는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칠 수 없다라고 베트남 국가주석과 주요 요인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 선언을 하고 베트남 정부 조직은 25%를 축소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작년 7월 1일자로 베트남이 정체가 5개 성과 5개 중앙시와 58개 성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거를 절반으로 줄여버렸습니다. 34개로. 왜냐하면 베트남에서 인허가를 받으면 우리로 따지면 동과 시와 그리고 도, 이 행정구역 체계가 있는데 각 단계에서 인허가를 받으려다 보니까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2단계로 줄여버렸고요. 베트남이 엄청난 중앙 집권 국가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방 정부에서 결정한 것을 중앙 정부가 바꾸지 못했어요. 총리가 국가주석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각 실무 지방 공무원들이 또는 지방 성장들이 안 해버리면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 성장들을 그 지역 출신들에서 중앙 정부에서 보낸 사람들로 절반 이상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면서 지방 정부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나름 발전하려고 한 거지만 어설프게 투자를 받아가지고 개발을 하려다가 멈춰버려가지고 유령 도시처럼 되는 곳들이 많거든요. 그거 관리가 안 되니까 중앙 정부에서 효율적으로 통제하겠다 해서 그걸 과감하게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베트남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요소를 마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중앙 정치국에서 뭐라고 또 작년에 5월에 이야기했냐면요. 공산당의 나라잖아요.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운동력은, 국가 경제 가장 중요한 운동력은 민간 기업이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24년도에 94만 개였던 민간 기업을 작년에 한 6만 개까지 육성해서 100만 개가 됐고요. 2030년까지 100만 개 추가돼서 200만 개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신흥개발 국가들이 일자리 창출 못하면 정권이 뒤집어지는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일자리를 마련할 수 없으니 스타트업들 적극 지원해가지고 기업들이 젊은 친구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 이거를 하라고 한 겁니다. 지금 제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하노이에서 베트남에 진출하는 우리 한국 기업들 스타트업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베트남 공무원들하고도 저희가 협력을 많이 하거든요. 계속해서 찾아와서 우리 베트남 스타트업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지원 정책이 뭔지, 니네 나라는 이렇게 중소기업이랑 이 스타트업들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우리 좀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최고 지도부가 민간 기업 육성하라고 양성하라고 명령을 때리고 숙제를 내려줬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이고요. 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이제 호치민시에서도 시가 운영하는 스타트업 센터를 마련했고, 석 달 전에는 하노이시가 이런 스타트업 센터를 마련해가지고 스타트업들이 일할 공간이 없으니까 자기네 공간에 들어서 일을 할 수 있게 지원해주고 이런 해외 스타트업들하고 만날 수 있게 해주거나 뭐 박람회 같은 데 갈 수 있게 이런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공산당의 국감에도 불구하고 매우 경제 친화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25년 5월 22일 날 이코노미스트 표지 모델로 또럼 서기장이 장식을 했습니다. 근데 베트남에서는 눈에 저 별이 있어가지고 이 희화한 것 때문에 되게 불편해했었는데요. 나름 이 서양인의 관점에서는 나라만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민족주의자다, 애국주의자다라는 의미에서 저걸 보인 건데, 베트남에서 호치민 주석 이후에 처음으로 국제 언론의 글로벌 언론의 표지 모델을 장식한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당서기장이 막 됐을 때만 하더라도요, 수많은 베트남 전문가들이, 해외에 있는 전문가들이 공안부 출신이라서 정적들 제거하고 큰 혼란이 일어날 거다 하고 베트남 내부에서도 걱정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친기업적인 정책을 펼치고 미국하고도 관계도 좋게 하고, 그렇다고 해서 중국하고 관계를
대결하거나 그러지 않고 중국하고도 친하고 미국하고도 친하고 또 유럽하고도 관계를 확대하고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야, 이 사람이 하는 거 보면 진짜 하겠는데 하면서 이 기사가 나간 겁니다. 그리고 지난 1월에 이분이 그 이전에 계셨던 당서 중에 갑자기 사망하다 보니까 임시로 해서 한 1년 반 정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2기 재집권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베트남 내부에서는 이분이 재집권을 할 수 있나? 그때 잠깐만 하고 마는 거 아니야라고 있었다가 재집권을 하자마자 뉴욕타임즈에서 바로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내용과 부정적인 내용을 다 나열을 했는데 기사 말미에 뭐라고 했냐면 베트남 국민들은 또럼 서기장의 개혁 성공을 기대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여줬던 거 보니까 빠르게 결단력 있게 과감하게 밀어붙였는데 베트남에서 국민들이 그걸 잘 수용을 하고 무리 없이 진행되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도 엄청나게 이뤄내고 있네. 그리고 계속해서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냥 투자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베트남이 발전할 수 있는 첨단 기술, 특히 바이오, 재생에너지, 친환경 관련된 거를 달라고 기업들이 투자해달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 외교적인 다변화 정책을 통해서 특히 미국의 지금 관세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우리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걸프 국가들하고도 FTA를 추진하고 유럽하고는 이미 FTA가 발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많은 개별 국가들하고 별도의 FTA를 추진하고 경제 협력을 하고 아프리카에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실용적인 사람이다. 어느 한 이념에 갇혀가지고 어느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매우 유연하게 그리고 그러니까 이 나라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이 서방 언론에서 이제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발전이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가짜 뉴스에 대한 영향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가 베트남에 투자하는 게 점점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싱가포르가 일본과 중국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특히 싱가포르는 과거에 홍콩에 있던 자본들이 싱가포르로 가면서 그 자본들이 들어와서 그러긴 한데요. 특히 2025년에 신규 FDI 기준으로만 봤을 때 우리나라가 6위로 밀려났고 유럽의 자본들이 이제 순위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또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베트남 항공이 작년에 이탈리아 밀라노 직항 노선을 개선하고 덴마크 코펜하겐 직항 노선을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직항 노선을 개설이 됩니다. 베트남 항공이 베트남에서 유럽에 직항 노선을 한다고 하는 건 충분한 수요가 없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막연하게 관광객들이 들어온다고 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이 찾아온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가 지난 33년간 베트남에서 가장 투자를 많이 하는 국가고 한때 27만 명이나 살 정도로 베트남과 한국의 관계가 많이 교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베트남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유럽 사람들한테는 베트남은 그냥 밀림 속에 수상가옥에 살고 있는 나라 사람들로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덴마크의 대표적인 기업인 레고가 베트남 남부지방의 빈징이라고 하는데 15억 달러를 들러서 공장을 투자를 해가지고 공장이 이제 가동된 지 한 1년 반, 2년 정도 됐거든요. 유럽 기업이 보니까 레고가 갔는데 되게 괜찮다는데 수익도 꽤 나고 있다는데 믿을만한데 하면서 이제 스웨덴의 H&M과 다른 화학 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하기 시작하고 유럽 기업들이 들어옵니다. 제가 이걸 왜 관심 있게 보냐면요, 우리 스타트업들이 베트남에서 뭐 활동을 할 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베트남 프랑스 상공회소 분들하고 자주 만나면서 유럽 기업들하고 저희가 접촉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유럽 기업들이 베트남에 대한 관심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는 걸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도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베트남의 주요 투자 국가들 보면 다 아시아 국가들이었잖아요. 근데 유럽 국가들이 이제 순위권 안에 들어오고 있고 사실은 바이든이 약속했던 게 트럼프 정권이 되면서 지금 많이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유럽 자본뿐만 아니라 미국의 투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베트남은 더욱더 많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저만의 관점이긴 한데요. 베트남이 이제 진짜 더 괜찮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태국의 제2의 도시가 어딘지 아세요? 제가 태국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당황합니다. 제2의 도시가 어딘지 모릅니다. 말레이시아도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국의 제2 도시 하면 치앙마이나 파타야를 이야기하는데 과거에 파타야가 제2의 도시였는데 탁신 총리가 치앙마이 출신인데 탁신 총리가 되고 나서부터 지금 치앙마이가 제2의 도시가 됐습니다. 근데 그 제2의 도시라고 하는 데들이 인구가 30만이 안 됩니다. 근데 베트남은요,
호치민은 지금 이제 아까 지방 통합되는 바람에 지금 호치민 인구가 1,400만이 됐는데 순수 호치민만 봤을 때는 1,100만 인구입니다. 근데 호치민은 수도가 아니거든요. 수도 하노이는 850만인데 조만간 1,000만이 될 거예요. 하노이 또 행정구역 통합이 곧 될 거거든요. 한 나라 안에 1,000만 인구가 2개가 있는 메가시티가 있는 나라가 드뭅니다. 전 세계적으로. 중국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제2의 도시 오사카가 350만이거든요. 그러면 한 나라의 수도 한 곳에만 투자하면 거기가 집중적으로 발전해서 우리 같은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태국이면 방콕 한 군데만 들어가면 되고 말레이시아 쿠알룸푸르 한 군데만 들어가면 나라 전체에 물건을 공급하기가 쉬웠거든요. 근데 베트남은 경제적으로 호치민이 제일 크고 비행기로 2시간 거리에 있는 하노이가 수도였다 보니까 분산돼서 투자를 했어야 돼가지고 효율이 안 났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지방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재작년 12월까지만 하더라도 직할시 5개를 했고 작년 1월부터 해서 중부지방 하나 더 해서 북부에 2개, 중부에 2개, 호치민 2개에서 집중적으로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지난 한 20년 동안은 베트남 엄청 성장한다던데 왜 이렇게 발전 못하지 했던 게 이렇게 분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이 지금 엄청나게 성장을 해왔잖아요. 이제는 여기도 발전하고 여기도 발전을 하다 보니까 큰 독 안에 계속해서 물을 부었을 때는 아무리 물을 부어도 물이 안 올라오네 했는데 이제 그 저점을 지나서 이제 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전에 태국의 방콕에 큰 홍수가 나가지고 태국 경제가 마비가 됐었거든요. 근데 방콕 하나에 문제가 생기면 나라 전체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베트남은 대체할 곳이 북부와 남부도 있고 중부지방 역시도 지금 키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탄탄하게 발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욱더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 뉴욕 대학교에서 이 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로머 교수가 내생적 성장 이론이라고 하는 걸 발표했었는데 동아시아 국가들은 한국이나 중국, 일본처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빠른 도시화율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도시가 돼야 각종 기존의 생산 기지였던 것들이 도시를 통해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쇼핑몰도 생기고 하다 보면 소비 패턴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베트남이 지금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도시화율이 41%밖에 안 됩니다. 근데 베트남 정부가 5년 전부터 계속해서 도시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베트남 정부가 모르는 게 아니라 도시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베트남 엄청나게 성장했다고 하는데 도시화율이 아직도 낮아? 그럼 도시화율이 올라가면 올라가서 베트남은 엄청나게 성장을 하겠네? 그리고 베트남 이제 소비재 시장이 꽤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소비재 시장들이 더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하고 베트남하고 이 특징을 보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무역 수지에서 우리는 구조적인 파트너인데 우리가 베트남에 수출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지금 흑자를 많이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화장품이나 뭐 옷 같은 걸 많이 사줘서가 아니고요. 베트남에 진출한 1만여 개 우리는 한국 기업들이 특히 생산 기지들이 한국에서 주요 원자재를 받아다가 수입해서 다시 수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베트남 소비자를 위한 수출은 아직도 많이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공략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베트남 무역 현황을 보면은 수출도 많이 늘어가고 하는데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다 삼성전자나 LG전자에 들어간 부품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트남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산업들은 아직도 우리 기업들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공략을 하면은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이제 베트남에 진출하려고 하면요. 베트남에 뭐 경제 성장이 잘 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중산층 비율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실질적으로 코로나 이후로 항공 여행 객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걸 보면 야, 진짜 이제 중산층이 올라가니까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여가 생활을 즐기는구나. 이제 다른 나라도 여행을 가는구나. 이 사람들 씀씀이가 진짜 커졌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베트남에서 우리 기업들이 뭘 해야 되냐고 수많은 질문들을 하십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정부가 많은 지원도 해주고 있지만 성과를 못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베트남뿐만 아니라 아세안 국가들 그리고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조금 부족한 나라들에 대할 때 불편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마치 식민지 대하듯이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라는데 그러면 니네 한류 좋아하니까 한국 제품 당연히 사겠네.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하는 거 강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앞에 K자만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사실은 이런 제안으로 나갑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BTS 이미지를 해서 팔았던 이 콜드브루는요. 미국이나 일본에서 중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렸거든요. 근데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는 크게 실패했고 인도네시아 언론에서는 크게 비난까지도 했습니다. 말도 안 되게 비싸고 맛도 없다고.
그러면은 뭔가 이런 소비재가 이런 신흥개발국가에서 안 팔리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아, 사람들이 못 살아서 그래. 베트남에서 이런 커피를 안 팔리는 거는 소득 수준이 낮아서 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 가격대에 베트남 청년들이 인도네시아 청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밀크티를 팔았으면 엄청나게 팔았을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가 이 커피 온도가 나오는 나라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베트남 커피 온도 두 번째로 수출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베트남 사람들이 좋아하는 커피하고 이 콜드브루하고 전혀 성향이 다른 겁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는 콜드브루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BTS, 뭐 블랙핑크 이런 한류 스타만 갖다 붙이면 무조건 팔릴 거라고 하는 게 되게 오만한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신흥개발 국가들이 쪽으로요. 만약에 화장품을 산다 그러면 한 2, 3만 원짜리 제품을 살 때 한국 사람들은 내가 이거 샀다 내 피부에 안 맞으면 내 친구를 줄 수도 있고 가족들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조심스럽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저거 잘못 샀다가 내 피부에 안 맞으면 저 돈 날리는 건데, 그런데 대신 내가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이거 꼭 한번 써봐. 야, 한국에 라네즈라고 하는 거 있는데 이거 쓰면 정말 좋아라고 하면 그때는 과감하게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소비를 할 때 내가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매우 조심스럽게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신흥개발 국가에 진출을 할 때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충분한 신뢰가 형성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 과감하게 연예인을 쓰든 해야 되는데 다짜고짜 연예인부터 들이밀고 가면 팔릴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러한 전략을 선진국에 진출할 때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성도 좋고 충분히 인품도 좋으신 분들에도 불구하고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베트남에 진출할 때 우리보다 못 사니까 야, 한국에서 결정한 방향대로 해. 야, 니네가 뭘 알아? 야, 니네 한국 제품 좋아하니까, 한국 문화 좋아하니까, 한국의 선진국이니까 한국이 정한 전략대로 하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사실은 대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이런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베트남뿐만 아니라 다른 신흥개발 국가에서 우리는 절대 성공을 못할 겁니다. 이제는 수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생산 원료로 부자재로 많이 했지만 소비재로는 하려면 이런 마인드가 되지 않으면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가 오리온입니다. 근데 이 오리온은 왜 성공을 했냐면요. 현지 법인에서 결정한 거를 그대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베트남 오리온에서 성공한 저 과자들인데요. 한국에서 개발한 게 아니고요. 오리온 베트남에서 연구하고 생산해서 오히려 한국으로 수출까지 한 겁니다. 저 쌀과자는 1,000억이나 팔았어요. 근데 보통 수많은 한국의 소비재 기업들은 야, 한국에서 잘 팔리는 거 이거 갖다 팔아. 한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거 그걸로 해. 근데 베트남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 아닌 건 차이가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가 있다고 하는 거고요. 자, 이제 좀 중요한 건데 최근에 혐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 핵심은 뭐냐면 야, 우리가 한류 종주국인데 우리가 하는 대로 해. 야, 니네 못 사는 나라 애들은 그냥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해. 이런 식이었던 거죠. 네티즌들이 이렇게 해서 외모 비하다고 막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아세안의 한류 팬들은 중국과 더불어 한류가 확산될 수 있게 초반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주고 소비를 해줬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한류 성공에 자기의 몫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동반자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동업의식이 있는데 야, 니네는 그냥 물건이나 갖다 써, 그냥 음악이나 갖다 들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큰 배신감을 느낀 겁니다. 사실은 그 한마디로 하면. 근데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고요. 아까 인도네시아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을 때 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사람들이 저 그랩이나 고잭이라고 하는 플랫폼 통해서 시위대들한테 물건을 공급해 줬어요. 우리 촛불 시위하고 할 때 우리가 그 버스도 예약해주고 음식도 해서 결제 미리 해준 것처럼 그 영향을 받았던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반항 감정이 벌어졌을 때는 그 연대를 통해서 순식간에 아세안 전체로 퍼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우리가 한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의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지금 왔습니다. 그냥 식민지처럼 인기 있다고 하니까 막무가내로 막 좋아되는 시기가 지금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최대한 빨리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베트남에 대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특히 베트남 가짜 뉴스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좀 엄단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다음 주에는 그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수도권에 특히
관광으로 우리 내수가 구조적으로 크게 어렵기 때문에 관광으로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이거든요. 관광 전문이라 특히 수도권 쪽에 많은 정책들이 준비됐으니까요. 꼭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